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냥 돈 걷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받은 계산서는 제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 국방외교 예산을 담당했던 분석관 앨리슨 브룩스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 대한민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반전 가득한 외교 협상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경험이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 일은 2027년 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 붉은색 폴더가 제 책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커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관련 분석관 파견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37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100억 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논리를 예산국 분석관의 전문적인 수치 자료로 설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결정이 이미 백악관 상층부에서 내려졌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그저 이 정책이 근거 있는 요구처럼 보이도록 외피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맥팔랜드는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브룩스, 이건 간단한 미션이야. 한국은 늘 우리 뜻에 따라왔어. 그냥 숫자 맞춰서 계산기 좀 두드리고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냥 걔넨 머니머신이야. 언제나 그랬고.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땐 몰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요. 4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영사조차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무표정한 얼굴, 형식적인 응대,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국방부로 가달라는 요청. 서울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시간을 맞춰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3명의 한국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브룩스 분석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기획실 차관 최도윤입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서류 뭉치 한 권. A사 용지 300장이 넘는 그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전략기지 이용료 관련 역청구 자료 2023만 2026 회계연도 기준. 네. 역청구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달라는 문서를 전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매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저희는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내 전략기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전략적 이익,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미 부담한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관련 보조 지출을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그 말과 함께 시작된 프레젠테이션. 저는 말 그대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 약 10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항으로 인해 한국은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미군 작전에 제한을 두지 못한다. 사드 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을 받아 한국 경제가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한국은 군사통신 인프라, 수송망, 의료체계까지 미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총합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방위비 인상 근거 문서가 한순간에 논리의 무덤이 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앨리슨, 이건 단순한 출장도, 단순한 협상도 아니야. 이건 정의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의 침묵과 절제 위에 세워진 일방적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계속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논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역청구서를 꺼내든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호텔방 안의 조명이 어슴푸레한 가운데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내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단순했다. 100억 달러 증액이라는 숫자를 정당화하라.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 나는 그것이 숫자만의 싸움이 아니란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국방부 청사로 끌려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도윤 차관 그리고 2명의 간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주어진 역청구 자료의 디테일이 오늘의 본 무기였다. 앨리슨 분석관님, 어제 보신 문서의 하위 데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는 정확했고 피곤해 있던 내 귓가가 오롯이 집중했다. 첫 번째 항목 평택기지 건설 관련 비용 분담. 그는 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한국 정부는 평택기지 확장 사업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토지 보상, 기반시설, 전력망, 상하수도, 도로 연결, 통신 인프라 비용까지 모두 한국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그는 덧붙였다. 이 비용이 2026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달러 규모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은 매년 운영비 보조와 유지보수 비용을 무상 제공해 왔습니다. 내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한국 측은 단지 비용만 집계한 건가요?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더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가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 땅 위에 미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 작전의 중간 거점을 확보한 셈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면 중국 러시아 쪽으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가치는 단순 비용 이상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촘촘했다. 나는 메모를 빠르게 내려받았다.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엔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항목이 있었다. 한국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뒤따르는 경제 외교적 리스크를 부담해 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제재, 농수산물 수출 위축, 외국인 관광 감소 등으로 입은 손해는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은 이를 계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반문했지만 그들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다. 저희는 외교부와 협력해 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각종 통계와 손실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모두 공식 통계청, 무역협회, 관광청 등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내 머릿속엔 경계선이 흐릿해졌다. 이튿날엔 외교부 청사로 간통이 이어졌다. 그곳에서 나는 한소연 북미국장을 만났다. 회의실은 언론사 기자들이 촘촘히 배치된 프레스룸 모양이었다. 앨리슨 분석관님, 이 자료는 한국 국민언론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협상을 단지 정부끼리의 거래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권리를 논하려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지를 떠올렸다. 왜 갑자기 역청구서를 공개하나요? 이건 단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우리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나는 마주 앉아 있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지 수치 싸움만이 아니라 정체성 싸움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돈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수치가 아니라 명분과 정의의 싸움이었다. 며칠 뒤 서울거리 곳곳엔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다. 코리어 디맨즈 U. S. 투페이 스트러티직 베이스 P. 한국 역청구서 들고 동맹 재정립 선언. 미국 예산국 분석관 답변하라. SNS엔 한국이 드디어 목소리를 냈다는 반응이 차고 넘쳤다.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 DC에서도 반응이 생겼다. 내게 본국 상원 의원과 군사위원회 보좌관의 연락이 쉴 새 없이 들어왔고 맥팔랜드 보좌관은 이 문제를 너무 키우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마음은 갈등으로 요동쳤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하나?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하나? 동맹이란 무엇인가? 돈을 더 뜯어내는 계약인가? 아니면 상호 존중의 관계인가? 그런 가운데 최도윤 차관이 나를 다시 불렀다. 브룩스 분석관님, 우리는 이제 곧 역청구서의 모든 근거를 공개할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국제제소도 고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얼었다. 국제제소라니. 그건 단순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다. 전략 무대였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한국이 기대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단순히 거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을 존중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는 외교적이자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울림처럼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나도 반응해야 한다. 전쟁은 이미 숫자 너머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음 사연에서는 위기가 극대화되는 순간 국제 여론전과 본국의 압박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미국의 대표였지만 그 순간 한국의 논리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고층 빌딩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제 마음속은 태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역청구서의 세부 내용을 전 세계 언론에 공식 공개했고 CNN, BBC, 알자지라, NHK 심지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까지 한국, 미국의 전략기지 사용료 청구라는 헤드라인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정교하게 이 작업을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오전, 저는 대사관 안에서 긴급으로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팔랜드가 모니터에 나와 있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브룩스, 도대체 지금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너는 분석관이지 언론 플레이어가 아니잖아. 한국 애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당장 정리해. 그는 제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원래 협상안으로 밀고 나가라. 타협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균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세종대로 외교부 브리핑룸. 이 자리는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북미 국장 한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정당한 기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합니다. 뒤이어 스크린에는 각종 수치와 그래프, 위성지도, 비용 비교표, 미군 작전 범위 도표까지
마치 하나의 전시회 같았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데이터 전쟁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소연 국장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제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종속된 파트너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해럴드 윈스턴 상원 의원. 그는 맥팔랜드와는 전혀 다른 어조로 말했죠. 앨리슨, 나는 지금 백악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외교가 아니라 기업 사채를 받아내는 협박 같아. 나는 내가 진실된 보고서를 써줬으면 해. 정치 보고서가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미국 안에도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밀어붙이라 하고 의회는 균형을 원하고 한국은 정면 돌파를 감행하고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에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전략기지 사용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외교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도윤 차관과 마지막 비공식 미팅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조용한 한식당. 그는 한 잔의 막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브룩스 분석관님, 저희는 당신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표정에는 냉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의 자존감을 대표하는 사람의 진심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표로서 한국에 와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진실 앞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이 외교전의 마지막 순간, 미국과 한국 정상의 회담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존중받기를 원했던 아주 조용하고 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긴장감이 폭풍 전야의 고요 속으로 스며든 듯한 느낌이었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고, 제가 지난 한 달간 겪어온 모든 갈등과 충돌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날이기도 했죠. 저는 회담의 실무 보고서 최종 초안을 들고 청와대 외교관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제가 작성한 이 보고서가 앞으로의 미마이너스한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켜라. 미국의 입장을 절대 굽히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일방적인 희생과 침묵 속에서도 한 번도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동맹은 지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상원 군사위원장 해럴드 윈스턴의 지지를 받았고 그는 이 문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잠시 커피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룩스 분석관. 당신이 보낸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외교관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공직 생활 내내 저는 데이터와 수치만 다뤘지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철회, 전략기지 사용료 협상 개시, 한미동맹,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언론은 이것을 한국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서로가 진짜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미국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기지 입구에는 한미연합이라는 표지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지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노트를 꺼내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의 존엄을 존중할 수는 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제 직무에서 사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협상을 마친 뒤로 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수치에 제 양심을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외교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 언론 인터뷰 요청도 받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은 논리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 정의의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동맹은 더 많은 돈을 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 받았던 계산서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존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계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보여준 이 논리의 반격과 조용한 외교 전쟁. 과연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대한민국의 반전 스토리를 함께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